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A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E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E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E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E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 1 도입 순간 동부가 전략균형 깨진다 웨펀. 그야말로 전투기 춘추전국 시대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심지어 중동 국가까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저마다 자신들의 신형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항공 우주 기술을 집대성한 F-35 시리즈를 배치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F-35 따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는 J-20과 수호-17을 양산 중이다. 유럽은 그 수호-17과 같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는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 유럽 파이터 타이푼을 만들고 있고 한국도 KEFX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 있는 전투기. 제각각 스스로를 최강자라 부르며 성능을 뽐내는 이 전투기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 개발된 4.5에서 5세대 등급의 기종들이다. 이 전투기들은 모두 21세기에 등장한 첨단 항공 우주 기술들이 집약돼 있고 객관적인 성능에 있어서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 모든 전투기들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절대 강자가 있다. 바로 세계에서 오로지 미 공군만 운용하는 F-22A 랩터다. F-22A의 개발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 공군은 1980년대에 사용할 차세대 제공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ATF라는 사업을 추진해 1973년 작전 요구 성능 초안을 완성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상 공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지만 1980년 사업 계획을 틀어 공대공 전투 임무의 비중이 쏠리기 시작했고 1982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대형 제공 전투기로 사업 방향이 굳어졌다.
미 공군은 이 차세대 전투기에서 공중우세 개념을 넘어 공중지배 개념을 요구했다. 즉, 기존 전투기들과 맞섰을 때 단순히 우월한 성능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이 도전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 있는 전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했지만 결국 결승 단계에는 록히드 마틴과 노스롬만 살아남았고, 이들 두 업체가 내놓은 YF-22와 YF-23이 맞붙어 최종 승자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 F-22였다. 1970년대에 구상해 1980년대 기술을 가지고 1990년에 첫 시제기가 탄생한 것이 바로 F-22라는 말이다. 당초 F-22는 F-15를 대체하는 차세대 제공 전투기로 750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냉전의 붕괴로 인해 양산 수량이 반토막이 났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실험용 기체 포함 195대가 생산됐고, 현재 미 공군에 남아있는 기체는 183대 뿐이다. 일대 가격이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인 F-22의 가격은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가격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이 이 전투기를 183대나 직원에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개발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어떤 전투기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은 1996년 초기 배치 버전인 F-22A 블라크 10 버전부터 꾸준히 개량을 거듭해왔고, 현용 주력 버전인 블라크 30/35 버전을 넘어 블라크 40과 블라크 50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 현재 순차적으로 입고되어 개량 중인 블라크 50 버전은 25년 전 배치됐던 기체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 F-22가 배치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최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능력 때문이다. 기존에 알려진 F-22A의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 수준이다. 비슷한 덩치의 F-15가 5제곱미터, 훨씬 작은 F-16이 1에서 3제곱미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수천분의 1 수준으로 기존의 레이더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 공군은 지난 30여 년간 전파 흡수 코팅 등 성능 개량을 통해 기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F-22를 탐지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적기가 F-22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투기가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려면 레이더로 락온을 해야 한다. 락온이란 레이더가 STT 상태, 즉 하나의 표적에 지속적으로 전파를 쏴서 미사일 등 무정의 센서가 표적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과정인데, F-22는 상대 전투기가 락온을 위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면 그 레이더 전파와 같은 종류의 방해 전파를 쏴서 락온을 풀어버린다. 즉 F-22의 미사일 조준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 전투기는 F-22가 자신을 락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F-22의 레이더는 이른바 LPI 기술이 적용돼 레이더 전파를 변조, 도약해 방사하기 때문에 적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이를 인식할 수 없다. 즉 F-22와 싸우는 적기는 자신이 무엇에 맞아 죽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냥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F-22는 현재까지 실전에서 단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16/18로 구성된 가상적과 싸워 144대를 가상 격추시키는 동안 단 1대의 손실도 없었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2009년 훈련에서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정말 우연히 근거리를 날던 F-22를 포착하고 최대 출력으로 전자전을 걸어 F-22의 전자장비를 다운시킨 뒤 바짝 따라붙어
공대공 미사일로 가상 격추한 것과 2012년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정말 우연히 F-22를 근거리에서 발견한 유로파이터가 근접 공중전으로 기습해 가상 격추한 것이 F-22 가상 격추 기록의 전부다. 두 전과 모두 조사 결과 F-22 조종사가 지나치게 방심해 일어난 일이었다.